가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 우월성만으로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총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유럽인들의 사악한 선물 세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가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져가고 있고요. 평소에 병원균, 세균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다면, 그리고 유럽이 수많은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가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 우월성만으로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의 사악한 선물, 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복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대중적인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동물에게서 비롯된 인간의 질병이라는 크나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성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은요, 애완동물에게서 많이 전염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이런 여러 질병들이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시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이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나 전쟁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세균도 자연 선택의 산물이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역사에서 병원균이 맡았던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례는 뭐냐면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 항해와 함께 시작되었던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많았지만요, 그보다는 스페인의 잔혹한 세균에 희생된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문이 있겠죠.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세균 교환은 왜 이렇게 불평등했을까? 스페인의 세균이 그랬던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질병도 있었을 텐데 스페인의 침략자들을 마구 죽이고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95%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날 인류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쟁점 뒤에는 동물에게서 얻는 인간 질병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간 질병에는요, 이 에이즈라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가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째서 일부 세균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도록 진화되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설사를 일으키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병들게 함으로써 세균들의 진화 측면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세균들은 뭐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진화해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대중성 질병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바로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루엔자, 최근 이 코로나 사건과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질병은 바로 인플루엔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유행병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2100만 명입니다. 무려 2100만 명을 죽음으로 모아넣은 인플루엔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스페인 독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흑사병은 1346년에서 1352년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텐데, 흑사병 페스트는 사망률이 70%라고 한다면요, 걸리면 10명 중에 7명은 그냥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따금씩 유행병으로 찾아오는 전염병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이 질병들은 감염된 환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로 비교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되어 가지고요. 단기간에 전체 인구가 질병에 노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랑 똑같죠. 둘째 특징은 급성병이므로 단기간에 죽거나 완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현재랑 똑같네요. 셋째 특징은 운 좋게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성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이죠. 전체 국민을 다 자가 면역화 시키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현재 기준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질병들은 대체로 인간들에게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갖춰져 있을 때 유행성 질병이 일어나는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세균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증상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방 한 지역의 인구 집단 전체가 감염되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거나 아니면 회복되어서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인구의 최악의 경우 70%까지 감염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걸렸지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그냥 회복된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는 이런 얘기와도 같죠. 이 전염병은 당분간, 즉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서 취약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취를 감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전염병들은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되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감염시킬 새로운 아이들이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지금 수많은 도시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뉴욕도 폐쇄한 이유가 바로 인간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펴지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준 최악의 선물 세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현재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이 전염병의 특징들을 함께 얘기해보면서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전염병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적으로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저는 추측해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전염병의 파급력, 위험도는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파괴적이다 라는 부분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